우리가 다른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건강한 직접 판매 산업을 응원합니다. 네, 쉬는 시간 잘 쉬셨나요? 네. 그 두 번째 타임 시작하기 전에 잠시 그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그 오른쪽 뒤편에 혹시 충전기 이렇게 본인 게 아닌데 혹시 실수로 가져가신 분이 계시다면 그 뒤에 접수대에 조용히 가져다 주시면 그 주인분께서 조용히 가져가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타임 강의 진행을 할 텐데요. 두 번째 시간은 엔텔레콤 통신 비전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주력 상품인 통신이 정말 얼마나 많은 비전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해 주신 강사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성균관대 수학교육과에 입학하셔가지고 이제 선생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을 준비하던 와중에 이 사업의 정보를 만나가지고 지금은 선생님보다 훨씬 더 나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면서 수익도 많이 벌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정말 이 통신 비전을 알기 쉽게 강의해 주시기 때문에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부승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부승입니다. 제가 살이 쪄서 옷이 네. 소란을 제가 제 수입도 매달 올라가지만 몸무게도 같이 올라가는 중이라 근데 이러면 또 이제 김병찬 선생님이 저한테 몰래 와갖고 스폰서님 늘어나는 뱃살은 잃어버린 꿈의 무게랑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게 그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거든요. 그 사람은 결국 본인이 한 말로 망하게 된다 라는 건데 날씨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꽃도 피고 되게 예쁜 주말에 오셨는데 전시관 강의를 들어보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좀 괜찮다고 느껴지세요? 네. 해보실 거예요? 네. 쉽시다. 네. 저도 강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나고 골프를 치고 왔는데 이제 오늘 강의하고 이따가 저녁에 또 강의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강의하지 마세요. 강의 안 하고 돈 버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게 강의해주는 분들한테 와서 강의를 들려주는 게 쉬운 거예요. 그쵸? 그게 저희의 사업 방법이기도 합니다. 좀 객관적인 전달이니까. 그럼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제목은 NRC 비전 이렇게 정해놨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20대 때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왜 1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고 왜 계속 하려고 하는지 이게 진짜 괜찮은지. 근데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돈이 안 되게 일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어느 누구는 구두를 닦아도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요. 어느 누구는 멋진 사업을 해도 몇십억의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이 잘 좋냐 안 좋냐의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불법만 아니면 되죠. 근데 사실 요즘 분들은 오히려 더 다른 개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불법이어도 돈이 되면 한대요. 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존중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 피해 다녀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각자만의 가치관은 다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불법만 아니라면 돈이 되냐 안 되냐 이 개념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봐요. 지금 잘 되는데 향후 5년 뒤에는 별로 안 될 일이라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지금은 보통인데 향후 5년 뒤에 더 잘 될 일이라면 좀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내용을 제가 비전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업을 결정하거나 지금 하고 계실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면 그걸로 성공이라고 보고 제 맘대로 열심히 떠들다 내려갈 테니까 필요한 건 취하시고 졸리면 주무시고 힘들면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괜찮아요. 네,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 진짜요? 막 제가 때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유선 마이크 때는 이렇게 던진 다음에 가져올 수 있어서 던졌는데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럴 수 없어요. 먼저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맨날 듣는 얘기죠. 돈을 넘어서 물가가 너무 비싸요 라는 거, 그렇죠? 점심에 돈가스를 먹고 왔는데 이거 왜 이런 거에 반응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돈가스를 먹고 왔는데 돈가스가 뭐 10,000원, 12,000원, 15,000원 해요. 여러분 그게 비싼가요? 싼가요? 비싸요. 근데 사실 비싸다 싸다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저 집의 돈가스보다 비싸다. 아니면 이 맛과 품질 대비 비싸다 이런 개념이죠. 절대적인 비싸다는 없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이면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9만 원에 산 사람한테는 싼 거고 3만 원에 산 사람한테는 비싼 거죠. 상대적인 거라고요. 그럼 상대적이라는 개념에서 좀 절대적으로 와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매달 버는 월 수입 대비 돈가스가 비싸냐? 이게 제대로 된 질문이에요. 내가 버는 월 수입 대비 저 냉면이 비싸냐? 이게 제대로 된 질문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가치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돈이란 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제에 대해서 사실은 기본 교육에서 잘 배우지 않아요. 그냥 전 세계의 돈은 그냥 이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6%씩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요. 돈이 싸지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정도로 통화가 팽창하고 있어요. 돈이 찍어지고 있어요.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2002년도부터 전 세계의 주식 그리고 통화량,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양, 그리고 전 세계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부동산 다 갖다 내도 거의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파란색입니다. 이 파란색이 뭐냐면 엠프트 스탁이라고 전 세계 찍어낸 돈의 양이에요. 돈의 양. 여러분 돈은 누가 만듭니까? 은행이 만들어요. 아니요. 은행은 돈을 못 찍어내요. 네, 미국은 이제 연방 이 이름이 어렵더라고. 연방 준비 어쩌고 저쩌고가 있고 우리나라는 돈을 찍어내는 기관이 있죠.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은행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은행한테 가서 저 대출해 주세요 하면 해줍니까? 아니에요. 한국은행한테 가서 저 계좌 터주세요 하면 해줘요? 한국은행은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그냥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요. 그리고 은행한테 빌려줘요. 이자 받고. 은행들은 그 돈을 갖고 기업이나 개인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뭐 예금을 받기도 하죠. 이렇게 돈이 생성이 되는데 그래서 돈의 양은 계속 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본주의는 그런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느는 양하고 거의 비례해서 물가도 같이 오르고 주식도 같이 오르고 부동산도 같이 올라요. 오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돈이 양이 많아지니까 액면가가 커 보일 뿐인 거예요. 옛날보다 돈의 양이 2배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 돈가스가 5,000원인데 지금 10,000원이 됐다. 쉽게 이해하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돈 찍어낸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이 귀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귀하다의 반대말이 뭐죠? 흔해지는 거예요? 흔해지는 거죠. 그럼 흔한 거는 비싸져요? 싸져요? 싸져요. 되게 단순하죠? 돈이 흔해지니까 싸지는 겁니다. 거꾸로 금은 희귀해요? 흔해요? 이게 그래서 금값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되게 단순하죠? 아파트는 희귀해요? 흔해요? 흔해요. 아파트가 흔해요. 그렇죠? 아파트는 흔한데 전 국민이 살고 싶은 아파트는 귀해요. 이게 정답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은 아파트는 귀해요. 근데 모든 아파트를 보면 흔해요. 왜냐면 땅이 넓으면 옆에 또 짓고 옆에 또 지면 되니까.
근데 서울에는 더 이상 못 짓습니다.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해요. 귀하면 비싸져요. 정확히는 돈의 양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데 내 월급은 이만큼 안 늘어요. 늘긴 느는데 이만큼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 격차만큼 우리는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월급을 계속 받는 건 너무 멋진 일이고 신성한 일인데 그 월급을 모아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거꾸로 자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통화량이 증가할 때로 자산이 같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격차를 못 따라가니까 힘든 겁니다. 다시 얘기 드리면 나는 월급으로 덧셈으로 살고 있는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곱셈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격차만큼 우리는 힘들다고 해요. 그럼 이번에 메가커피가 커피값을 올렸습니다. 아세요? 커피값을 올렸어요 일제히. 안심하십시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다른 커피들이 한 3,000원짜리가 3,300원이 되고 이랬어요. 제가 자주 먹는 그 큐브라떼 네. 에스프레소에 연유를 부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얼음 넣고 뭐 우유 넣고 해갖고 만드는 큐브라떼 4,200원짜리인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400원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거예요? 적게 오른 거예요? 400원인데요? 400원. 네. 더하기 400원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10%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메가커피가 커피값을 10% 올리는 그 시간 동안 내 임금이, 내 월급이, 내 수입이 10% 늘었으면 괜찮아요. 저는 메가커피 먹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메가커피랑 멀어지고 있는 거죠.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하철 통행료가 오를 때, 택시가 오를 때, 근데 이런 거는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집값이 오르면 느낌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 집 사러 갈 때 대부분 그 금융치료를 당하고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이런다면서요. 네, 현실 경제 부딪히니까. 그래서 이걸 역산을 하면요, 화폐 가치는 매년 6%씩 가치가 떨어지고 거꾸로 자산 가치는 6%씩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10년에 2배 정도 오르는 거 그냥 평균값이에요. 이러니 열심히 일해서 한국 사람들은 집을 살려고 하죠. 이 물가랑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여러분, 냉면이 12,000원이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아니요, 냉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저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 국물을 먹었을 때 그 시원함과 그 맛에 12,000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 수입이 이 12,000원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이면 의미도 없는 돈일 수 있으나 냉면을 좋아하거나 냉면 자주 먹는 사람한테는 큰 거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사시면서 냉면 값이 떨어졌습니다. 삼겹살이 저렴해졌습니다. 이런 기사 본 적 있으세요? 어차피 계속 올라갈 건데 왜 기사를 계속 낼까? 그렇죠? 그럼 살아생전에 그게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는 있을까? 네, 그 자본주의 구조상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만약 그렇게 되고 있다면 진짜 망해간다는 징조거든요. 그 화폐 구조가 무너진다는 얘기라서 그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냉면만 오르면 모르겠는데 김밥도 오르고 비빔밥도 오르고. 여러분 동네 김밥 한 줄에 얼마예요? 3,500원, 4,000원. 우리 동네 더 비싸다 혹시? 자, 강남 김밥 천국 가는데 라면에 김밥 시키니까 10,000원이던데요. 강남의 김밥 천국은 재료가 신선하죠. 라면 면발에 금가루를 섞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가 비싸냐면 땅이 비싸요. 인건비가 비싸요. 그냥 그래서 비싼 겁니다. 그래서 줄줄줄줄 비싸네. 이제 한 끼 식사 10,000원은 너무 기본적이에요. 10,000원 이상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10년 뒤에는 우리가 친구들과 밥 먹을 때 한 끼 식사를 얼마를 생각하고 나가게 돼요? 이제 20,000원에서 25,000원 생각하지 않을까요? 과거의 10년 전에는 한 끼 식사를 5,000~6,000원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물가는, 화폐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도 사실 놀라운 게 아니에요. 아니 냉면도 비싸지고 있는데 집이 안 비싸질 수가 있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에 놀라냐면 이게 그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다. 4,000원짜리 김밥이 5,000원이 되면 25% 오른 건데 1,000원 올랐으니까 느낌이 없지만
4억짜리 집이 5억이 되면 25% 똑같이 오른 건데 1억이 늘었으니까 커 보인다고요. 이거는 고급 아파트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금 잠실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30억을 넘어가요. 평당 1억이 넘어가요. 그럼 그 집은 10%만 올라도 3억씩 올라요. 그러니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사실 똑같아요. 냉면이 2,000원 오른 거나 메가커피가 400원 오른 거나 이 친구가 1억 오른 거랑 똑같은 거라. 근데 안 똑같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왜 계속 물가가 오를까요? 아니요. 돈이 싸지는 중입니다. 이 돈을 싸지게 만드는 게임, 우리에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냥 자본주의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걸어가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가나 화폐 가치가 그냥 거꾸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1년에 6%씩. 저는 그걸 걸어 올라가야 돼요. 네. 그냥 그렇게 생긴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고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죠. 네. 요즘은 그나마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이 안에서 배웠으니까. 못 믿겠어요. 저 앞에 있는 베이지색 정장 입은 저 청년 못 믿겠어요. 네. 증거를 달라. 뭐 이러실 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1970년대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처음으로 지어졌대요. 48평짜리 아파트가 2,700만 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제가 싸다 비싸다는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대적이라는 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누구로 가져왔냐면 1980년 당시 경찰의 월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이버 어디 기사가 있더라고요. 95,984원을 경찰 공무원 월급이라고 이때 당시 계좌가 없는 세상이니까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줬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노란색 보트를 받아 오셔서 오는 길에 치킨도 사고 이제 와이프한테 생활비도 주고 했던 거죠. 집세도 내고. 자, 그럼 경찰 월급, 이 당시에 경찰 월급 10만 원 정도로 보고요. 경찰 월급을 10만 원이니까 270개월을 모아야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삽니다. 270개월이면 20년이 넘죠?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이상하네. 자, 바꿔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공무원 월급 20년 모아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샀네.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싼 거라니까요, 여러분. 물론 이때 당시 자동차가 200~3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비싸 보였겠지만,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때는 엄청나게 싼 집이었다. 못 믿겠는데요? 지금 이거 65억이에요. 이번엔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재건축이 발표됐죠. 재건축되면 100억 갈 것 같은데 거기 그 자리엔 가야죠. 이게 역산을 해보면요 50년 동안 240배가 올랐고 정확히 10년에 3배씩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만이에요. 빌라, 생수, 지산 이런 거는 다 파생 상품이라 빼고 아파트만 봤을 때 수도권 안에 있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물가를 따라가기 때문에 10년에 2배씩 오르고 강남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집값이 어느 정도 프리미엄 있는 동네는 10년에 3배 오릅니다. 정확해요. 정확하다고요. 자, 그러면 문제. 그럼 이 집은 10년 뒤에 얼마란 얘기예요? 여기는 10년에 3배 오르는 동네라면서요. 10년 뒤에 그럼 얼마라는 거예요, 저 아파트가? 네, 195억. 약 200억. 될까요?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10년 전에 이 아파트가 20억이었어요. 10년 전에. 그냥 이 액면가랑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올라요. 왜? 전 세계 돈의 양은 계속 팽창하니까. 자본주의라는 신용사회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곡셈으로 늘어나니까 덧셈으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죠. 이젠 아예 못 들어가요. 일반 사람들이 외부의 지원 없이 강남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거의 다 막혔습니다. 네, 대출도 그렇게 안 나오고 쉽지 않아요. 네, 이거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만 그런 거 아닙니까, 강사님? 그래서 여기 잠실의 시형 아파트라고 이 13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때 당시. 이게 얼마였냐면 13평에 360만 원. 잠실 주공 450만 원. 여러분 아파트 13평
13평. 아파트 13평. 어때요? 아파트예요.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다른 것보다 대지 지분이 넓습니다. 빌라나 생속에 비해서. 그래서 땅값인데 360만 원이었던 잠실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에 성공했고 파크리오 아파트가 됐죠. 조금 확장해서 16평이 됐어요. 얼마냐면 10억. 지금 10억. 360만 원짜리가 10억. 50년 동안. 이것도 나눠놓으면 290배. 정확히 10년에 3배 정도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는 그냥 그렇게 올라요. 그럼 이거 10년 뒤에 얼마? 30억. 16평짜리 아파트가. 네, 중요한 건 콘크리트가 아니라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사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점 이 곱셈 때문에 져요. 이제 아예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죠. 너무 커지니까.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뭐 저는 예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50년 동안 그래왔다면 앞으로 10년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예측이거든요. 우린 이런 세상 속에 삽니다. 빨간색 왜 이러는지. 이 집값이 같이 올라가니까 월세가 오르죠.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집값이 오르면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서울권에서 지금 원룸이 2014년에는 59만 원 밑에 가격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60에서 99만 원 사이가 반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원룸을 구하려면 이제는 100만 원 넘는 원룸이 흔해지고 있죠. 좀 괜찮다 싶으면 다 8, 90 넘어가요. 관리비 하면 월 100에서 110이요. 그럼 250 버는 사람이 집값으로 반을 내게 된다는 건데 서울권에서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제가 언제나 싸다 비싸다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전 세계 서울 정도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수도, 런던, 파리, 뭐 뉴욕 이런 뉴욕이 수도입니까? 미국의 수도는 어디죠? 네, 워싱턴 DC입니다. 아무튼 그런 수도에 있는 원룸들 시세로 보면요, 한국은 아직도 싸요. 아직도 싸요. 하지만 우리에게 비싸 보이는 거죠.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가 이제 60을 넘어가고 대학가 원룸은 다 조그맣니다. 방을 최대한 쪼개서 팔아요. 그런데도 60이 넘어가고 관리비 포함하면 80. 이게 현실이죠. 그러면 서울로 대학교를 보내면 안 되겠네, 아이들을. 그쵸? 안 되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네, 더 저렴하고 쾌적한 곳이 많은 지방대학 위주로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자리 구하러 서울 가면 안 되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팍팍하잖아요. 그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아줘요? 아니요. 왜 서울이 비싸냐면 단순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니까. 일자리가 많으니까. 더 배움이 많으니까. 돈을 벌 기회가 있으니까 오는 것 뿐이죠. 그게 전부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내가 실제로 버는 돈도 늘긴 느는데 느는 양이 적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저로 치면 저는 햄버거가 너무너무 좋은데 예전에 제 월급으로 햄버거를 매일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 매일 먹으면 문제가 된다. 이게 실질 소득이죠. 이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아껴야 된다. 어렵다. 이제 약속 잡기가 무섭다. 나가면 다 돈이니까. 그렇죠? 요즘에 유행하는 게 아주 외곽지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베이커리 카페들이 유행하잖아요. 주말마다 거기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요, 사람들. 거기 커피 비싸요, 싸요? 비싸요. 7, 8천 원씩이에요. 그걸 빵 몇 개 고르면 3, 4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돈 많은 분들 증여 때문에 만든 거 아세요? 네, 베이커리가 가업 승계로 증여세를 안 나고 증여할 수 있는 법적인 것 중에 제일 쉬운 거라 뭐 이런 얘기를 강의서 할 건 아니지만 좋죠. 거기 가서 이제 담소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좋은데 문제는 내가 과연 거기서 한 번에 3만 원짜리 커피와 빵을 먹을 만한 수입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아, 강사님 너무 팍팍하시네요. 티시죠. 감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쏟아지는 햇살과 앞에 앉아있는 분하고 좋은 시간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앞에 놓여진 3만 원짜리 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둘 다 맞춰야 되는데 전 강의 컨셉상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대들은 그 소득은 줄어드는데 빚이 되게 많대요. 평균적으로. 이제 학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세보증금 빚이 많아서 시작부터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 전 불만입니다. 왜 2030만 그럽니까? 제가 40대거든요, 올해. 저도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빚이 돈이 많아서? 눈이 높아서. 그래요? 저한테 이상형을 안 물어보시던데? 그 이상형을 물어봐서 제가 자기 개발하는 여자였더니 눈이 높대.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20대, 지금 20, 30대 다 비슷하죠. 예전만큼 고용을 해주는 데도 별로 없고 일자리가 완벽하게 풀로 해주는 데도 없고 다 쪼개놓고 그리고 고용을 해도 자르는 게 쉽다 보니까 되게 불안정해요. 수입을 버는 것 자체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좀 바뀐 게 하나의 직종에서 30년, 40년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세상이 왔습니다라고 저는 봐요.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도 하고 기업들조차 사람을 그렇게 고용할 필요가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건 안 가져왔지만 카카오에서 며칠 전에 발표했는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AI를 대체할 수 있는 직종은 아예 뽑지 않기로 결정. 카카오 기업 내에서 일의 분야가 참 많잖아요. 그 일의 분야 중에 AI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예 고용하지 않겠다, 사람을. 근데 기업은 원래 이게 당연한 겁니다. AI가 훨씬 싸잖아요. 훨씬 일도 잘하잖아요. 24시간 불만 없이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챗GPT나 클로드 써 보시면 질문 많이 하면 그 친구가 갑자기 파악을 해요. 4시간 뒤에 오세요.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20달러짜리 말고 200달러짜리 쓰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도 기업이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 30대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필요한데 AI랑 싸우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인가? 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업도 다 쪼개놨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시키거나 일주일에 3일만 시켜요. 이게 고용주 입장에서 더 유리해요.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러 가도 하나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아르바이트를 2개, 3개, 4개 시켜야 되고 일자리를 구해도 그거 하나로 안 되니까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일상적인 모습들이 직장을 끝내고 집에 와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부업을 하러 가거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뭔가 일을 또 하거나 주말에 뭔가를 또 하는 형태가 많아지는 게 이제는 익숙하시잖아요. 네, 익숙하잖아요. 점점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온라인이라고 돈 벌기가 쉬워요? 아니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원래 돈 버는 건 어렵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이 와서 쉽게 돈 버는 일이 있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싸대기를 때리시면 됩니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러분. 혹시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옆에 계신 분이 돈 버는 게 쉽다고 얘기하셨다면 그분은 아니에요. 때리면 안 돼요. 이제 끝나고 때린 다음에 저한테 강사님 때리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그건 아니고 돈 버는 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쵸?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귀가 얇아요. 하루에 1시간만 일하면 1,000만 원 벌 수 있다고 하면 다 거기 가요. 혹하거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온라인이면 돈을 잘 버나? 유튜브로 해서 막 몇 억씩 번대요. 그거 보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거 뛰어들어서 될 수도 있죠. 근데 1000명 중에 1명이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생 살 때 좀 더 유리하더라고요. 확률적으로. 근데 이번에 저는 정치에 좌우가 없으니까 저는 저만 믿어요. 근데 양쪽에서 둘 다 지금 뭘 주장하냐면 주 4일제를 주장하는 중입니다. 주 4일제 무슨 얘기예요? 일주일에 4일만 일합시다.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주 4일제? 주 4일제는 학생들만 좋아하죠. 학교는 주 4일 간다고 하면 너무 좋죠.
제가 주 6일 학교 가는 거의 마지막 세대거든요. 제 후배부터 토요일을 안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토요일에 학교를 다 갔죠. 억울하죠? 아니요, 똑같아요, 여러분. 대신 저희가 방학이 길었어요. 지금 친구들은 방학이 엄청 짧아요. 그럴 수밖에. 수업 일수를 맞춰야 되니까 5일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수업 일수는 다 똑같이 맞추거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방학이 줄어들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조삼모사죠. 아 그럼 주 4일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월화수목을 8시간이 아니라 9시간 일하래요. 갑자기 짜증나죠? 그리고 금요일에 나오지 마세요예요. 왜냐면 근로시간 기준이 있으니까. 이걸 어그러뜨리면 또 난리가 나잖아요, 사회 시스템이. 그러면 4.5일 근무를 하자. 무슨 얘기예요? 금요일은 오전만 일을 합시다. 그래서 그 울산은 공무원들이 지금 4.5일제를 하고 있대요. 뭐 만족도가 높다 등등.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될지 안 될지 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주 4일이나 주 4.5일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주말이 느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주말 내내 다 놀죠. 아니요, 좀 부업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아이 있는 어머니는 미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원이 잘 될 것 같아요. 맡겨놔야 되니까. 어쨌거나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저는 몇 년 전에 특히 코로나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프리랜서의 시대가 온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시간을 주고 월급을 받는 일들은 계속 사라져 나가고 내가 그냥 1인 기업가가 돼서 내 능력치를 여러 곳에 갖다 팔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세상. 이 말 이해가세요? 유튜브를 하든 스레드를 하든 인스타를 하든 어떤 SNS를 통해서라도 나의 능력을 나를 PR해서 일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세상. 어딘가에 고학력직 쪽으로 들어가서 부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혼자의 자기 기업을 만드는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은 느낌. 이 몇 년 전부터 있었고 지금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발전시키고 위협하고 동시에 해요. 어제 챗GPT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O3가 나왔는데 이 친구는 이미지를 참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이에다 그림을 끄적끄적 그려갖고 딱 주면 전문가 이상의 그림을 딱 만들어 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더더더 똑똑해졌어요. 사람의 IQ로 치면 한 133 정도 된대요. 네, 저는 100이 안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IQ 검사했을 때 세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도 잘 먹고 삽니다. 네, IQ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나보다 더 똑똑한 AI를 경쟁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경쟁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 친구를 잘 써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AI를 잘 다루는 한 사람이 10명의 일자리를 대신한다. 이게 더 정확하죠. 우리 이런 세상에 사는데 점점 오래 살아요. 의료기술 좋잖아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6살 오래 산대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성분들은 6살 어린 여성분들을 만나면 한 달 한씩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통계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왜 여성분들이 오래 살까요? 왜 여성분들이 6년이나 더 오래 살까요, 남자보다? 생물학, 시간이 많아서요? 지방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남성분들 지방 많은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지방이 있다는 거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진화생물학적으로 여성분들이 환경 변화에 훨씬 더 적응을 잘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극단적으로 가면 지구에 여성분들만 남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좀 극단적인데 그걸 발전시켜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소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지구가 이제 핵폭발이 일어나면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그럼 남자는 종이 말살되고 여성분들이 살아남을 거래요. 그래서 이제 지구는 여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의 소설이 있다고요. 네, 소설이. 저는 이 사업을 왜 하냐면요. 제가 원하는 건 놀고 먹는 겁니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놀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럼 놀고 먹는 걸 싫어하는 분 계세요? 나는 극도로 고통 속에서 억압받으면서 일하는데 쾌감을 느낀다 있으세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취향은 존중하지만 대부분 노는 게 좋잖아요. 근데 왜 못 노느냐? 돈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그럼 여러분 일을 안 해도 돈이 계속 나오면 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으니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뭔가 시간을 꽉 지켜서 뭔가 액션을 해야만 돈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돈이 있는 거죠. 건물이라 하면은 이건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 G드래곤 씨, 네, G드래곤이 왜 G드래곤인가 봤더니 이름이 권지용이어서 G드래곤이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치면 이름 쉽게 만들 건데, 그렇죠? 좀 부승인인가 부윈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G드래곤이 만든 음악의 지적재산권이 1년에 200억 정도 들어온대요. 그 친구가 잠을 자든 밥을 먹든 음악이 있는 지적재산권으로 1년에 200억이 들어와요. 그분은 노동이란 개념에서 벗어났죠. 그 지적재산권은 50년 정도 보호가 됩니다. 건물도 사실 비슷한 구조예요. 물론 더 관리를 많이 해야 되고 좀 품이 들지만. 그래서 자산을 만들어 놓으면 현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내가 원할 때 일하고 원할 때 놀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생겨요. 그게 힘이라는 거죠. 저는 그걸 갖고 싶습니다. 그걸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업을 말고 하지 않아도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지금 세상에 도는 온라인 플랫폼 무점포 자동화 무인화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쪽에서 그런 돈을 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이 제일 젊다, 오늘이 제일 건강하다. 물론 이제 표정 보면 오늘 되게 아프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좀 있으면 비가 올 예정이라서 어디가 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그렇죠? 제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나는 1000년을 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있으시면 저한테 100년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간이 강한 건 죽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평균 수명이 500년이라고 봅시다. 뭐 거북이는 뭐 300년도 살고 그런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500년을 산다라는 게 확정이면 한 100년은 놀고 100년은 일하고 그래도 되죠. 그 100년을 결혼 생활을 하고, 아니 그 500년을 산다고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거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산대요. 전 그게 인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고 건강한 날인데, 지금 이 순간이라도 빠르게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점점 나는 아프고 늙을 건데 그때 가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저는 놀고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돈이 나오는 걸 찾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만들어 놓으면 돈이 계속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별로 없지만 찾아보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사업이 그 중에 하나라서 하는 거예요. 저는 만들어 놓으면 돈이 계속 나오는 구조가 또 있다면 그것도 할 거예요. 더더더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일 안 해도 돈 나오는 구조를 더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은 이걸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잘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있던 개념이고,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모든 걸 그만뒀을 때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긴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 4월 20일입니까? 19일이에요? 4.19네요? 아무튼 의미를 부여했어요. 4.19니까 오늘부터 모든 일을 그만두고 놉시다. 그래. 내일부터 일 안 하는 거예요. 다 그만두세요. 그럼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거죠. 내 통장 잔고도 보고 막 고민하면서. 고민해보니까 3개월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 3개월 부자예요. 그 다음은 거지. 그렇죠? 네. 고민해보니까 1년은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1년은 부자예요. 그 다음은 거지. 그러면 진짜 부자는 누구냐? 평생 버틸 수 있는 사람. 건물주.
G드래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사람도 뭐 마약하고 뭐 카지노 가고 이러면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인생인 게 어쨌든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힘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고 놀고 싶다라는 욕망이 큰 사람입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피땀 흘려갖고 일해야지, 그쵸? 일하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강의하면서 막 땀도 흘리고 막 힘든 척도 일부러 하고 여러분 강의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힘든 척 하는 거예요. 다 G드래곤 씨도 힘든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년에 200억씩 일하는 도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힘든 게 힘든 거죠. 한 달에 20억씩 써도 되는데 힘든 게 힘든 거죠. 물론 힘들죠. 그분들도 가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고민하고는 좀 다르다. 그쵸?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만들고 싶었고 이 사업을 열심히 만드는 중입니다. 왜 이 사업이 그게 완성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이런 검증을 통해서 이 사업은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열심히 실행을 했더니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만들어지면서 그 수입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영원히 이제 가난해지지는 않는 구조까지는 온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활비를 써도 제 생활비의 3, 4배 이상이 여기서 나오니까 제가 무리만 하지 않으면 가난해지지 않는 거죠. 제가 뭐 필리핀 가고 갑자기 베팅을 5억씩 한다.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전 그때 깨닫는 거죠. 5억씩 베팅해도 무너지지 않는 부자가 되자. 이러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도 있는 거죠. 이 사업이 과연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통신이 주력 아이템이래요. 우리 아이템은 단말기를 파는 게 아니라 요금제를 파는 거래요. 이분들이 쓰는 요금을 매달 낼 때마다 제가 수입을 받는 거래요. 전 시간에 들으셨죠? 네. 자 그러면 이 통신 시장이 불황이면 어떠지? 없어지면 어떠지? 이게 리스크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그럼 과연 통신 시장은 불황이라는 게 있는가? 그럼 코로나 때 통신 사업은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그냥 여러분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휴대폰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더 열심히 썼죠. 여러분 지금도 휴대폰 쓰세요? 안 쓰세요? 열심히 쓰고 있죠. 10년 뒤에도 쓸까요? 안 쓸까요? 언제까지 쓸까요? 계속 벌겠네요. 끝. 그죠? 네. 끝이에요. 통신이 없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 휴대폰의 모양은 바뀔 겁니다. 지금의 단말기 모양에서 PV식으로 가든 홍채로 가든 뇌이식 하든 어쨌든 단말기 모양은 바뀔 건데 통신이란 자체 구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텔레파시나 이거 뭐 이제 무협지에서 보면 천음 정밀이라고 서로 이렇게 속으로 대화 이런 거 되지 않는 한 휴대폰 이거 웃는 분들 다 무협지 보는 분들이 스마트폰의 모양은 변할지언정 통신이란 구조는 영원하다 라고 전 판단을 했고 요금은 계속 내겠죠. 그러니 요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돈을 번 통신사는 코로나가 끝나도 벌고 다시 코로나2가 나와도 벌 거고 코로나3가 나와도 벌겠죠. 통신을 계속 쓰니까. 전 불황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사회 구조가 불황이 될 때 통신 시장은 더 견고해요. 그래서 통신주들은 불황일 때 주가가 잘 올라요. 필수 소비재들이 원래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알뜰폰에 사라고 하는데 알뜰폰이 앞으로 잘 될까? 갑자기 사람들이 알뜰폰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다 개통을 없애고 다시 통신 3사로 가지 않을까? 이러면 저희한테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알뜰폰은 앞으로 잘 될 것인가? 근데 이거는 그냥 너무 그냥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이 점점 알뜰폰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통신 3사로 다시 넘어오느냐 이것만 보셔도 되는데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0년 12월에 통신 3사로 가는 사람이 줄어들고 알뜰폰으로 넘어온 사람이 늘어났대요. 역사상 처음으로. 이 양이 번호이동에서 넘어온 사람이. 이 추세가 아직도 안 꺾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더 요금제가 저렴한 그 단말기 약정을 끼지 않은 무약정으로 유심을 바꾸려고 하는 니즈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 알뜰폰 쪽은 점점점 잘 될 거다 라고 예측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전 세계 트렌드를 보면 됩니다. 우리보다 선진국들이 알뜰폰이 활성화가 됐냐 안 됐냐 보시면 되죠. 그거 어떻게 알아봐요? 박보승이 얘기하면 진실이니까 저의 말을 믿으시면 되죠?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교묘하게 진실하고 거짓말을 섞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믿어야죠. 네. 믿을만 하니까. 맞아요? 네. 아,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AI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GPT 틀어놓고 전 세계 알뜰폰의 동향을 알려줘 하면 알려주겠지. 그 물어보세요. 너 거짓말 치지 마.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해줘요. 아, AI는 어느 정도의 할루시에이션, 환각이란 게 있어요. 대충 말을 지어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럼 또 그 친구 아주 착해요. 죄송합니다. 저 거짓말 쳤습니다. 얘기해요. 다시 조사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알아내는데 어쨌든 자료조사는 잘하니까 물어보시라고요. 과연 진짜 미국, 독일, 뭐 선진국들에는 알뜰폰을 쓰냐? 왜 갑자기 반말이냐? 알뜰폰을 씁니까? 그쵸? 여러분 제가 이거 만든 거면 어떻게 해요? 뉴스 기사를 제가 교묘하게 진짜 노력이죠? 그냥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사업을 진짜 내 것처럼 하려면 내가 다 알아봐야 돼요. 남이 얘기해서 믿었을지언정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만 좋은 거예요. 저만 신나 있잖아요. 왜? 저는 조사 다 해서 제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흔들리죠. 누가 하든지 말든지 저는 안 흔들리죠. 여러분 걸 만드셔야 됩니다. SK랑 KT랑 LGT 통신 3사는 가입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알뜰폰 가입자가 점점 늘어나네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대리점을 하신다면 어디 대리점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아니, 알뜰폰 대리점이 유리하다. 근데 알뜰폰 대리점이 별로 없습니다. 통신 3사가 알뜰폰을 한 번에 다 해요. 이왕할 거면 다 같이 하는 게 나으니까.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는 알뜰폰 시장이라면 나도 이쪽으로 가서 뭔가를 해보는 게 돈 벌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느냐 라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선에서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유심만 개통이야. 단말기를 안 팔아요. 전 시간에 갤럭시 S25 얼마래요? 아, 설명 안 했어요? 단말기? 네. 여러분 이거 우리 거 단말기 하나씩 사셔야 되는데 그 단말기 뒤에 보면 NRC라고 써 있어요. 그 단말기를 개통하셔야만 우리 요금제를 씁니다. 이러면 개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2013년 이전에는 그렇게 팔았어요. 저희도 단말기도 팔았어요. 그래서 저희 쪽 단말기랑 요금제를 같이 해야만 개통이 됐어요. 근데 그때 하셨던 분들이 지금 돈을 엄청 법니다. 남들이 안 할 때 했으니까, 힘들 때 했으니까. 결국 상대적인 거죠. 누구나 하는 쉬운 시장이 오면 경쟁이 심해지고 누구나 하기 싫은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돈 벌 기회가 많아요. 그런 타이밍도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유심만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말기라는 게 좀 걸리죠. 자, 알뜰폰 대리점 한다고 주변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갤럭시 공짜폰 있니? 아이폰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야 아직도 사람들이. 그쵸? 왜냐면 유심이랑 단말기가 분리됐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건 정보죠. 여러분 돈은 정보일 때 벌까요? 상식일 때 벌까요?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정보일 때 시작해야 상식이 될 때쯤 돈 벌어요. 근데 상식이 될 때 시작하면 막차. 내가 들어가면 고점, 내가 들어가면 상투, 그렇죠? 내가 들어가면 마지막 그 유행 이런 거라면 상식이 될 때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보일 때 해야죠. 아직도 단말기랑 유심이 분리되어 있다는 건 정보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 자급제폰이라는 게 2018년에 나왔습니다. 대리점에서도 폰을 약정으로 묶어서 살 수 있지만 쿠팡이나 네이버 11번가에서 폰만 살 수도 있어요. TV 사듯이, 노트북 사듯이. 그리고 쓰던 유심을 끼우면 개통이 됩니다. 그냥 이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고 그래서 정보고 이렇게 되는 구조는 저희한테 유리해요. 왜 유리해요? 저희는 유심만 바꾸면 되니까. 아직도 자급제 폰을 안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새로운 폰들이 나올 때마다 자급제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기사가 계속 떠요. 계속 떠요. 이번에 S25도 자급제가 제일 싸고 자급제로 온라인에서 많이 팔렸대요. 이렇게 폰을 쿠팡에서 자급제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저희는 유심을 바꾸러 다니기가 더 편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휴대폰은 무조건 대리점에 가서 24개월 약정을 걸고 할부하는 게 맞다고 그거밖에 없다고 배웠는데 이제는 단말기 따로 사고 유심 따로 사고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인식이 더더더더 바뀌면 우리 사업은 더더더더 쉬워질 겁니다. 우린 유심만 바꾸는 게 일반적으로 될 거니까. 그러면 쉬워질 때 하셔야 돼요? 아직 사람들이 모를 때 해야 돼요? 제가 강의 잘못하고 있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남들이 다 할 때 시작하면 늦어요. 그때는 누가 돈을 버냐면 능력 있고 말 잘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돈을 법니다. 시장은 그렇죠. 경쟁이 심할 거니까. 그런데 남들이 잘 모를 때 들어오면 이 능력치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가 다 없어요. 말 잘하고 뭐였지? 능력 있고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가 하나도 안 되니까 17년 전에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시간만 있어도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제가 좀 불안한 게 능력자들이 계속 들어가요. 이 사업에. 다른 곳에서도 잘하고 계신 분들이 이 사업을 하러 오세요. 그분들이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아, 이제 엔텔레콤이라는 사업이 좀 성숙해졌고 이 판이 이제 능력자들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오는 건지 점점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느낌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얼마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느낌을 느꼈냐면 저희 어머니가 보험을 25년 하시고 그만두셨거든요. 잘하셨어요. 돈도 많이 버시고. 근데 어머니가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왜 그 코드를 삭제하고 나오셨냐면 이러시더라고요. 아들, 이제는 물론 이제 좀 보험하시는 분들이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입장이에요. 아들, 이제는 엄마 같은 보통 사람이 보험에서 돈 벌기 끝난 것 같아. 라고 하셨어요. 그거 굉장히 쿨하시죠? 코드 삭제하고 나오셨어요. 뒤끝 없죠. 엄청 쿨해요, 저희 어머니. 카톡도 엄청 쿨해요. 앞뒤를 다 자르고 딱 단어만 얘기하셔요. 진짜 뭐 아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원하시는 것만 얘기하세요. 카톡에. 아니면 사진만 찍고 띡 하고 올리세요. 어느 날 갑자기 가방이 찍혀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가방을 사라. 그쵸? 저 모른 척하고 물어봐요. 어머니 이게 뭡니까? 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은 잘 벌죠. 잘 버는데 온라인에서 비교 가능하고 판매하는 루트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어머니가 인맥을 통해서 하던 일이 점점 힘들어지셨나 봐요. 제일 크리티컬한 일은 뭐였냐면 어머니 여동생들이 다 다른 보험으로 갈아탔어요. 그때 인터넷 보험. 내 동생들이 그럴 거면 이젠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대요. 아니 근데 어머니도 초반에 저 아들 이거 대리점 하는데 어머니 개통 좀 해주셨는데 안 해주셨거든요. 그 속으로 꼬시다 이러면 안 되죠. 전 불효자식이잖아.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랬다. 자, 마지막으로는 판매점 유통의 축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의 라이벌을 누구로 보냐면 길거리에 있는 판매점 대점 사장님들로 봐요. 왜? 제 고객을 뺏어가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 아정당은 그 라이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 고객을 뺏어갈 수 있잖아요. 네. 양쪽을 다 하시면 이제 대박인 건데 제 고객을 뺏어가는 판매점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제가 힘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네. 제 고객을 뺏어가는 판매점 대리점이 어려워질수록 제가 쉬워지는 거 맞습니까? 단순하죠? 그럼 지금 판매점 대리점이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줄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 사업이 점점점 쉬워지고 유리해진다라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판매점들이 왜 없어질까? 뭐 되게 당연한 거죠. 너무 많아서요. 미국은 2018년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미국은 가입자 10,000명당 대리점이 0.6개였대요. 그때 당시. 일본은 0.8개인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가입자 10,000명당 대리점이 8.2개. 일본보다 대리점이 10배 많아요. 대리점 10배 많다고 이거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잖아요. 휴대폰 대리점이 일본에 10배 많다고요. 길거리에. 좋은 거예요? 근데 먹고 살았대. 다. 그러면 한국의 대리점 판매점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날 확률보다 줄어들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과포한데 실제로 이때보다 반토막 났어요. 대리점 판매점 개수가. 근데도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점점점 우리 일이 조금씩 쉬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천에 부평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하철 역사는 입구가
몇 개입니까? 지금 또 넣은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제가 알기로 25개거든요. 입구가, 출구가, 지하철 역사에. 그 안에 그 지하 그 상가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10년 전에 가보면 통로 하나 전체가 판매점이었습니다. 판매점 10개, 20개씩 있었어요. 지금 가보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판매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포화 시장이고 대부분 휴대폰 쓰고 요즘 잘 안 바꿔요. 뭐 며칠 전 강의에도 거수했지만 갤럭시 S25 쓰시는 분 최신 폰 150명 중에 3명. 아이폰 16 쓰시는 분 150명 중에 4, 5명. 애플 망했죠? 삼성 망했잖아요. 왜 새 폰을 안 써요? 진짜로. 그 폰을 오래 써요 요즘에. 3년도 쓰고 4년도 써요. 잘 안 바꿔요. 판매점 대리점은 단말기를 바꾸러 와야 되는데 그래야 돈을 버는데 단말기를 잘 안 바꿔요. 중고폰을 쓰고 뭐 자급제를 쓰고 이러죠. 이러기 때문에 점점 유통 구조가 어려워진다. 온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대리점 판매점에서 사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 저는 지금 만약에 NLC를 안 하고 꼭 통신 사업을 해야 된다면 온라인 판매점을 하고 싶어요. 그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추세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그래서 우리 사업이 지금 시류에 맞다고 하는 게 뭐 전 시간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올 거지만 저희의 주 마케팅이 온라인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도 하긴 합니다만 온라인에 참 잘 맞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더 지금 시류에 맞고 돈벌이가 좋다. 그래서 전 재작년 작년 전국 판매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1년에 800개씩 줄어들고 있다. 뭐 대전 판매점 사람들 35%가 담장 폐업이 위기다 뭐 등등등 나오는 게 이런 구조이기 때문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물론 대리점 중에 10,000명, 20,000명 모은 대리점들은 아주 좋아요. 요금 수수료가 계속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경기도 화성 우정읍 조합리 58-시 그쪽에 가보면 한 15년째 저 사업 초기부터 있었으니까 거의 20년짜리 KT 대리점이 하나 있어요. 엄청 시골이거든요 거기 그 동네가. 그 KT 대리점이 알고 보니까 가입자가 15,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럼 15,000명이면요 요금 수수료만 한 달에 낭낭하게 2-3천씩 나와요. 근데 어머니가 그쪽 고객이셨거든요. 왜 거기서 개통이냐 물어보니까 어머니한테 보험을 해줬대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뺏어왔습니다. 아들이잖아요. 어머니 보험 고객이 중요합니까? 아들이 중요합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머니? 네, 이렇게 하면 제가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인데 이제 은근슬쩍 바꿔서. 뭐 여러분 가족들과 개통할 때는 자고 있을 때 개통해도 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머니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대전 사장님하고 언제 이게 막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대리점에서 가입할 때 부가 서비스도 이렇게 가입시키잖아요. 그럼 그걸 가입하면 추가 수수료가 나오는 게 있대요. 판매점 대리점들이. 그 수수료만 매달 모아서 따로 적금이 드는 게 있는데 그 적금이 한 달에 300씩이래요. 그걸 듣고 어머니가 아들 대리점이 돈이 된대 이러시는 거예요. 그 대리점 사업을 제가 하고 있다고요 어머니. 그런 줄 몰랐지.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아들의 대리점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간판도 없고 사무실도 없잖아요. 어머니 오시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잘 몰라요 주변에서. 근데 저희는 대리점입니다. 엔텔레콤이라는 통신사의 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매장이 어디 있느냐? 온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걸어 다닙니다. 그냥 그게 전부죠. 엔텔레콤이 왜 시장에서 유리한가? 뭐 선불도 있고 후불도 있는데 저는 이 선불 아이템이 저희가 거의 독점을 했다고 봐요. 여러분 어떤 시장이든 선점하면 독점을 해버립니다. 그쵸? 여러분 SK가 잘 터져요? KT가 잘 터져요? 네, 몰라요 우리는. 근데 이상하게 선입견 아니면 고정관념 SK가 뭔가 잘 터진다라는 느낌이 있으시대요. 물론 과거에는 그게 맞았어요. 주파수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SK나 KT나 LG나 주파수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SK가 잘 터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기주국 개수만 많으면 잘 터지는데 KT 기주국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오히려 SK가 불리해졌죠. 그런데도 그 SK의 선점을 못 깹니다.
사람들이 인식에 막힌 선점은 독점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선불은 저희가 선점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선불폰, 선불유심 쳐보세요. 뭐가 나오나? 엔텔레콤만 나와요. 다른 통신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 것도 있지만 그만큼 저희가 독점 개념으로 가고 있다. 이 선불이라는 시장을 완벽하게 독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선불의 고객들이 이런 분들을 노립니다. 전 시간에 나왔죠? 나왔어요? 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선불을 쓰시는데 주로 이런 분들을 공략을 하는데 이 수요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신용불량자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신용불량자로 갔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죠. 왜냐면 빚도 복리로 쌓여요. 이 말 이해가세요? 이자도 복리로 쌓이지만 빚도 복리로 쌓여요. 진짜 무서운 말이 가난은 복리로 쌓인다거든요. 살도 복리로 쌓이는 거 아세요? 제가 느껴요 요즘에. 예전보다 운동을 더 해야 돼요. 2019년 당시 저신용자 400만 명, 신용등급 6등급 이하가 400만 명. 이분들은 본인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못 만듭니다. 신용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코로나 이전에 40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본인 이름으로 휴대폰을 못 쓰시는 분들이에요. 후불에서 개통이 안 되죠. 통신사의 연체금액 570억, 연체자 52만 명이 넘고 이 중에 4분의 1이 20대. 그래서 우리 사랑스러운 20대 고객님들은 계획적인 소비를 하세요.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제가 3일 뒤에 KTX 정지될 예정인데 선불로 넘어가도 되나요? 아주 계획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쓰다가 군대 갑니다. 2년 뒤에 내가 갚겠지. 근데 요즘 군인 월급이 많아서 충분히 들어가면 갚아요. 그렇죠. 장윤석 쌤 월급 얼마라고? 네, 군인이시거든요 지금? 한 달에 110만 원 받으신대요. 오화 해야 되나? 군대 갔다 오신 분들 110 적어요? 많아요? 아 많아요? 아 나는 그렇게 못 받았으니까 그건 안 된다 이런 건가? 아 그분들 그 열심히 하시는 거에 비해 너무 적게 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통신요금 연체한 분들, 신용 안 좋으신 분들이 400만 명, 500만 명 된다면 수요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시장은. 근데 선불폰을 쓰는 사람이 21년 당시 163만 명 추산됐고 여기서 불법 차유자 빼고 허수개통 빼면 시사용자 100만 명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400만 명이 넘는 시장에서 아직 100만 명도 가입 안 된 선불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회가 아직도 많다고 믿어요. 이 중에 여러분 10,000명만 여러분 팀으로 개통이 되면 스쳐맞아도 한 달에 1,500만 원은 나옵니다. 그분들 계속 요금만 써주시면 매달 1,5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10,000명을 나 혼자 가입시켜도 되고 나랑 같이 일하는 10명을 만들어서 1,000대씩 개통해도 되고 나랑 같이 일할 100명을 만들어서 100대씩 개통해도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 사업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100명의 파트너 팀을 못 만들겠어요. 그럼 10명만 합시다. 근데 그 10명이 1,000대씩 할까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 보면 1,000회선 개통한 분이 올라와요. 근데 우화가 아니라 많아요. 저도 제 손으로 개통한 게 1,500대가 넘는데 잘하는 겁니다. 강의 때만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 내려가면 후회하는. 근데 돈 버는 건 자랑하면은 오히려 실이 많더라고요. 안 좋은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 가난해요. 너무 힘들어요. 집 사고 싶은데 아니 집을 샀지만 아무튼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요. 더 벌고 싶어. 한 달에 3천만 원 벌고 싶어.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한 달에 5천, 6천, 1억 버는 분이 주변에 계시니까 상대적 빈곤감을 느껴요. 그분은 하루에 30만 원 쓰는 게 제가 하루에 3만 원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부자들 죽어라 이게 아니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 부자들 기회를 줍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엔텔레콤의 두 번째 경쟁력 개통 방식에 최적화인데
과거에 엔텔레콤은 NRC 사업은 2000년대 시작됐을 때 개통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강남에 있는 본사의 서류를 들고 간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전 사업 안 해서 모르지만 제주도에서 개통을 하려면 개통할 사람들 서류를 다 받아서 서류를 지참하고 강남 본사를 가서 접수를 해야 됐대요. 맞아요? 제주팀 분들? 그때 사업하셨던 분들이 감정 스포넬 말고 안 계시겠구나. 네. 그 방법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개통이 한 대당 15일씩 걸렸대요. 근데 1년 동안 18,000대를 개통합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엄청났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지점이 생겨요. 너무 강남에서 개통이 힘드니까. 그래서 NRC 지점이 전국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개통 방법은 아직도 유효해요. 전국에는 NRC 센터에 가셔갖고 서류를 쓰시면 개통이 돼요. 지금도 유효한 방법이고, 간편 인증서가 없는 분들, 카카오 토스 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무조건 방문해서 개통해야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통신 정책이 그래요. 자, 그런데 회사가 2016년에 태블릿 PC 여러분에게 개통 전산을 다 주기 시작합니다. 엔스마트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사무실로 와서 서류 안 써도 그 자리에서 태블릿에서 개통하세요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 어플리케이션을 입혀서 이제 고객들이 나를 만나지 않아도 앱을 다운받고 신청을 넣으면 태블릿 PC에서 클릭하면 개통되는 구조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개통 방법이 엔텔레콤을 살렸어요. 왜냐면 몇 년 뒤에 코로나가 왔거든. 이 이전에 온라인 개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이제 알뜰폰들이 온라인 개통으로 되니까 이게 범죄랑 연루돼요. 예, 해킹을 통해서 나는 개통한 적이 없는데 내 이름으로 어떤 알뜰폰이 개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범죄 단체가 그 유심을 갖고 계좌도 만들고 대출도 받고 보이스피싱을 써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걸 보다 못해갖고 작년 4월에 갑자기 준비도 없이 이제 신분증 스캐너라는 게 없으면 개통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신분증 스캐너는 신분증 실물을 집어넣는 스캐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뚫린 거 아세요? 이것도 뚫렸어요. 그래서 또 방법이 바뀔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범죄 집단은 이것 뚫는 게 일이잖아요. 그분들 일 잘하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안 좋은 거죠. 이런 게 뚫리면 신뢰의 문제를 받으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개통은 신분증 스캐너 있는 곳만 개통이 되고, 온라인은 ISMS라는 보안 체계가 있는 곳만 개통이 된다 라고 작년 4월에 갑자기 발표가 됐는데, 선불폰 중에 이게 있는 회사가 엔텔레콤 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한날 한시에 모든 선불폰 업체가 온라인 개통이 멈췄습니다. 저희만 됐어요. 네, 이제 몇몇 업체가 시작을 했는데 저희만큼 공격적으로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온라인을 저희가 먹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예전부터 준비를 잘한 거죠. 보안 체계를 아주 강하게 해놨다. 이런 아주 디테일들이 이 회사를 잘 쌓아놓고 여러분이 돈 벌기 쉽게끔 만들어주고 있다. 물론 자세한 내막까지 알 건 아니지만 이런 구조들을 알고 있으면 사업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세를 다른 선불폰들이 온라인 개통이 안 되니까 저희가 온라인을 막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사님이 이제 아예 태블릿 PC 없어도 여러분 개개인 홈페이지에서 개통이 되는 플랫폼을 드릴게요 라고 2025년 1월 1일에 M플랫폼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텔레콤은요 3가지 방법으로 개통이 돼요. 3가지 다 여러분의 아이템입니다. 센터로 와서 개통시켜도 되고, 앱에서 개통해도 되고, 홈페이지에서 개통해도 돼요.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 적절히 구사하는 게 스킬이죠. 그래서 우리 일은 이 개통 방식이 최적화되면서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으로도 마케팅이 됩니다. 근데 온라인을 하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30회선부터 1000회선까지 올라와서 그 상을 받을 건데, 그분들 뭐 하나 한 번씩 보세요. 뭘로 저렇게 개통을 많이 했나 보세요. 그럼 그 방법을 저도 배우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20단은 너무 좋은 게 그 방법을 알려줘요. 이게 좀 신기한 겁니다. 그럼 밖에 가면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줍니까?
알려줘요? 신당동 떡볶이 할머니 소스 비법 알려줘요? 안 알려준다고요. 근데 여기는 천혜성 개통하는 방법을 그냥 알려줘요. 나 안 해. 왜 안 하죠?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좋아요. 네. 막 알려드려도 안 하니까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시면 되는데, 그죠? 네,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과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개통을 해도 저희 팀에서 지금 개통이 돼요. 계속. 추산해보니까 한 달에 1000대에서 1500대, 좀 많으면 2000대 정도 제 팀에서 매달 개통되고 있어요. 그럼 전 그 개통권의 일부를 가져가죠. 아주 나쁜 놈이죠? 맞아요? 네. 아니 뭐 스타벅스 회장님이나 저는 똑같다 봅니다. 스타벅스 회장님은 전 세계 전부 수만 개의 매출의 일정을 가져가잖아요. 그 회장님 아주 나쁜 놈이죠? 삼성 이종 회장님은 본인이 납땜질도 안 하는데 10만 명 직원이 만든 물건이 팔린 금액의 일정을 가져가잖아요. 아주 나쁜 놈이시죠? 나쁜 놈인데 왜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저희 팀원분들이 열심히 개통한 거에 한 3% 가져가요. 나쁜 놈이잖아요. 아니 회사가 룰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준대요. 다음 시간에 그 룰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 그 싫으시면 나쁘다고 생각되시면 절 주세요. 그럼 또 그건 싫대. 그쵸? 네. 그럼 아니면 혼자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 팀 안 만들고 혼자만 개통 1000개, 2000개 하셔도 돈 다 법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아, 나 대신 일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럼 그때 한 명씩 만들어도 늦지 않아요. 이 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내 홈페이지를 들어오게 만드는 거다. 이걸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만큼 돈을 법니다. 여러분이 하기 편하고 쉬운 걸로 하세요. 난 인스타그램 편해. 난 유튜브가 좋아. 난 블로그가 잘 맞아. 맞는 걸로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럼 아무거나 시작하세요. 근데 적성이 안 맞아요. 이거는 저는 틀린 말이라고 보는 게 여러분 돈 버는 일에 적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니 적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저는 강의가 잘 맞을까요? 막 강의할 때마다 막 희열을 느끼고 막 살아있는 느낌이 들까요? 아니요. 어떻게든 안 하고 싶은데 시키니까 힘든 거예요. 맞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비전 강의만 세보면 1000몇백 번, 기초 강의까지 합치면 한 2~3,000번 하니까 막 잠꼬대 같이 해도 다 하는 거지. 그냥 많이 하는 겁니다. 익숙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많이 하면 익숙해져요. 저는 적성은 굉장히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데 적성 따지시면 가난해져요. 그냥 하는 거예요. 라고 김연아 씨가 얘기하셨어요. 제가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김연아 님께서 피겨 여자께서 그러셨어요. 그 기자님 그런 질문 하셨대요. 어떤 생각하면서 점프하세요? 어떤 생각하면서 훈련하세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뛰는 거지. 그렇게 대답했어요. 실제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올라오시는 그분들 막 1000에서 800에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개통돼요? 이럴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러겠죠. 그렇죠? 서울대 간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서울대 갔니? 어머니가 500만 원짜리 고액과외를 시켜줬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그렇죠? 설령 그럴지언정. 다 뭐라고 얘기해요?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서를 예습 복습했습니다. 맞아요? 저 예전에 일이 그거였거든요. 학습 코칭. 네, 그래서 공부 싫어하는 친구를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드는 일이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과외 3배, 4배씩 받았거든요. 아주 사기꾼이죠. 그 일의 핵심이 뭐냐면 공부하고 싶게끔 만드는 겁니다. 네. 그 마음이 생기면 뭐 알려주는지 아세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영수를 예습 복습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진짜예요, 여러분. 나 학창 시절에 예습해봤다. 저는 복습해봤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NRC에서 강의 듣는 거 복습하시는 분 대박이네. 거의 없잖아요. 저는 이 차이라고 봅니다. 이거 아무리 들어도요 머릿속에 10%도 안 남아요. 근데 그 10% 남는 걸로 성장을 하는데 더 남기고 싶으면 끝나고 뭘 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살 빼는 방법을 배웠어요. 느낌이 왔어. 그래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지겠구나 하면 가만히 있으면 살 빠지죠. 유튜브 보면. 보통 유튜브 볼 때 감자칩 먹으면서 보잖아요. 콜라 먹고 그 운동 나와서 이거 할 수 있겠다. 맨몸 운동 오늘부터 시작이다. 달려 러닝 끝나고 해야죠.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려면 역설적으로 시간을 벌어야 돼요. 보통 사람은 시간을 써서 돈을 번대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안 사주면 돈을 못 벌어요. 이게 직장입니다. 직장이란 곳은 내 시간을 돈으로 사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이 저를 봤을 때 이 사람의 시간은 돈 주고 사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잘리는 거죠.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럼 부자가 되려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고용주가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돈 주고 사야 나는 24시간밖에 못 사는 보통 사람인데 10명의 24시간을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240시간 살아서 부자가 되는 거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이곳은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제 파트너 사람들 제가 시급 쳐줘갖고 돈 주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혹시 저한테 시급 받고 싶으신 분? 없죠? 있으면 안 돼요? 김규랑 선생님 받는 수당 다 주시고 제가 선생님 일하는 만큼 시급 드릴게. 바꾸실래요? 안 바꾸죠. 절대 안 바꾸죠. 이게 사장과 직장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사장을 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덧셈의 인상에서 곱셈으로 바꾸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곱셈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제가 100대를 개통하고 10명이 100대를 개통하고 20명이 100대를 개통하고 하면서 곱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생이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덧셈으로는 절대 인생이 안 바뀌죠. 물론 여기서 인생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알려드려요. 여러분 여기서 인생 바꾸는 방법 알려드려요?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여기서 인생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쉬워요. 생활비의 4배를 벌어야 됩니다. 1번 생활비의 4배를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 외에 나머지를 저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5천에서 1억이 모였을 때 투자하셔야 됩니다. 끝! 그게 덧셈에서 곱셈으로 넘어오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니면 곱셈을 일으키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되게 단순해요. 노동을 하거나 시스템과 사업 투자를 하거나 2개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훌륭하고 멋진 삶이에요. 근데 여기는 자유는 없어요. 왜? 내가 멈추는 순간 끝이니까. 저는 여기서 멈춰도 나오는 뭔가를 만들고 싶으니까. 제 인생의 목표는 30대 때 목표는 빨리 40대가 되는 거였습니다. 왜요? 제가 40살이 되면 주말에만 나와서 일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정부가 주말을 3일로 늘리네? 이거 트루먼쇼 아닙니까? 제가 주말만 나와서 이러겠다고 주말을 늘려버리고 있는 거 보면 저는 지구의 중심인 것 같아요. 다 헛소리인 거 아시죠? 왜 그러냐면 주말에 놀러 가면 사람 많고 비싸고 바쁘잖아요. 그럼 저는 사람 없고 저렴한 주중에 놀고 주말에 일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이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파트너는 물어보죠. 근데 왜 스폰서님 주중에 계속 오세요? 숙제가 좀 남아갖고 제가 일주일에 2-3번씩 남양주라는 데를 가는데 부천에 사는데 남양주를 가요. 아주 비효율적인 동선이에요.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갑니다. 전철 타고 2시간, 왕복 4시간, 기차 여행이죠.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너무 재밌어요. 인간 분산을 다 보거든요. 4호선 1호선을 타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 1호선 4호선을 타보시면 압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쪽에 강한 자만 탈 수 있는 1호선 혹시 아세요? 엄청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번 타보세요 나중에. 근데 거기 타면서 무슨 느낌을 느끼냐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 전철 타고 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전철 타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돈의 수입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저에게 비전이라는 게 있죠. 제가 지금 만약에 아파요 갑자기 30일 동안 알아 누워요. 그래도 수입에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설령 어쩌면 수입이 더 늘 수도 있어요.
제가 안 나오면 더 열심히 할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어. 여기서 끄덕끄덕하면 안 되죠, 검재생. 장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언제 아프고 병들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쪽으로 넘어오는 방법 중에 만약에 NRC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선택을 해보셔라 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하고 오늘 시간 마칠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열광을 하냐면 이렇게 돈 벌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월급을 10원 받아요. 근데 매달 2배씩 받아요. 10개월차 월급이 5,000원이에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여러분 자녀 있는 분들, 자녀가 어느 곳에 출근을 시작했어요. 와, 근데 월급이 10원이에요. 그리고 10개월 차에 5,000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급 말고요, 월급이요. 여러분이 부모님 입장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오늘은 과격하지 않네요. 딴 데 가보니까 되게 과격하게 얘기하시던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얘기 하셨다니까요. 얼마 벌어? 너 빚 많지? 막 이렇게 계속 저희 아버지 막 짜증나게. 근데 제가 이때 버텼어요. 어떻게 버텼냐면 이 다음 그림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 다음엔 만원, 2만원, 4만원, 8만원, 16만원, 20개월차 월급이 524만원인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 계산법 진짜 이상합니다. 20개월 동안 번 걸 다 더해요. 그때 1,000만원 벌었어요. 다 더하면 1,000만원이거든요. 그 20개월로 나눠요. 한 달에 50만원 벌었네. 아, 이거 안 되겠네. 그만둔다고. 이 다음 그림을 본 척하는 사람들은 그만둬요. 그 비전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비전이래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볼 수 있는 눈, 이 비전이래요. 제가 비전을 정확히 봤기 때문에 견딥니다. 그래서 1,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이러면 좀 30개월째 월급이 53억이네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이때는요? 아니요. 그래서 이 사업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일반인과 지금 시선이 아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이에요. 또 이랬더니 오늘 처음 보신 분이 그럼 여기 첫 달에 10원을 주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신 거 아시죠? 왜냐면 제가 혼자 10개 개통하다가 저희 팀이 2명 되면 같이 개통하면 20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곱셈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비전이 있다. 그럼 강사님은 지금 30개월 넘었으니까 53원을 버시는 거군요. 지금 강의를 잘못 들으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21개월, 22개월, 23개월 차 넘어가니까 이제 좀 행복한 거지. 저희 10월마다 돈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에 들으시겠지만 15일 동안 나온 돈을 다 안 썼는데 또 나와. 15일 동안 나온 돈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또 나와. 이러면 돈이 쌓이잖아요. 잉여자금이라고 보죠. 그럼 잉여자금이 생기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막 돈이 쌓여요. 뭐 해야 돼요? 이미 저축이 되고 있죠. 쌓이고 있으니까. 자산을 사야죠. 자산을. 집도 사고, 주식도 사고, 금도 사고, 그런 겁니다. 단순하죠?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 제 친구는 싫답니다. 300만 원씩 30년 주는 회사에 종신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직장 있습니까? 30년 계약 10년도 안 해주는데, 그쵸? 했다고 치고. 자, 이 친구는 300만 원씩 숨만 쉬고 다 모았습니다. 30년 동안 약 10억을 모아요. 그 집을 사러 갑니다. 지금 서울 집값 평균 스쳐맞아도 10억이 다 넘는데 30년 뒤에 서울 집값 평균은 얼마일까? 10년에 몇 배 오른다고 그랬죠? 2배 정도. 강남은 3배고 10년에 2배. 30년 뒤면 8배네요. 그럼 서울 집값 평균은 80억이네요. 사요? 못 사죠. 원래 집은 빚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빚을 낸 다음에 비읍하고 지읒을 자리를 바꾸면 집이 돼요. 라고 래퍼 쌈디 씨가 노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집은 빚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빚을 못 내요. 그 정도로. 제가 이 방법으로 30개월 차 모으면 107억을 모읍니다. 그럼 곱셈으로 산다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사업이 곱셈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돼요. 그 고민은 다음 시간에 강의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회자님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일해도 너무 좋지만 100명이 한 10부 1%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왜 한 달에 한 번씩 속리산까지 오느냐? 막 제주도에서 비행기도 타고 오죠? 왜요? 나 혼자 일한 100% 말고 100명이 한 1% 받고 싶어서. 결국 이게 나에게 자유를 줄 거니까. 저는 자유가 인생에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 명령받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남이 시키는 일 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물론 그 시키고 그만한 돈을 주면 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일들이 그 명령만큼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직장이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받는 돈을 한 5배씩 주면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일을 하지. 안 그래요? 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에 너무 많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벌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1박 2일 동안 잘 들으시고 이 내용이 뭐가 남는 게 있고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면 좀 알아보세요. 알아본 다음에 확신이 들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알아보고 어설프게 하셨다가 상처받으실 수도 있으니 제대로 알아보고 하시고 제대로 알아보신 분은 1, 2년만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